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다 뭐냐고.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제 시작인데. 내가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대가가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지금의 제가 어쩌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끔찍한 말들이 있지만 제게는 어디야 라는 이 세 글자만큼 소름 끼치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죠. 길 걷다가도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와 주저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긋지긋한 트라우마는 바로 제 전 남편,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의처증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참 어리석게도 저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그게 병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시도 눈에서 벗어나는 걸 불안해하는 유별난 애정이라고만 생각했죠. 친구들을 만나면 으스대며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좋은가든. 졸졸 따라다니려 하니 이 나이에 귀찮아 죽겠다니까. 사실은 속으로 우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굶었는지 관심도 없이 산다며 한숨 쉬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그땐 그게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맛있었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고? 저는 그게 다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심한 남편들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제 하루를 궁금해하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행복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남편이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10분에 한 번꼴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그 목소리에는 이제 다정함 대신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죠. 시장에만 다녀와도 집요한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누구랑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 정육점 주인 남자 아니야?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데 나 몰래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지? 처음에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정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장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남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급기야는 제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게 틀림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요. 증거 있어? 당신이 뭘 봤는데?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흉흉한 눈빛으로 제가 쓴 살림카드 내역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 위는 빨간 펜으로 밑줄이 어지럽게 그어져 있었죠. 이 슈퍼주인 남자지, 이 편의점, 여기도 남자, 정육점 당연히 남자고 남자 주인인 가게만 골라서 이렇게 자주 가는 이유가 다 딴 생각 품고 가는 거 아니냐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평온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아무 일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시작되자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광기를 목격한 두 아들은 제게 이혼하라고 더 이상은 참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이혼도 많대요. 맞아요. 아빠는 누구랑 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 인생을 더는 망치게 둘 수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 장래 걱정에 망설이는 동안 남편의 폭력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제 인생을 송두리리째 무너뜨리는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놈들 내 새끼 아닌 거 다 안다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기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아이들까지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제가 처음으로 대들자 남편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기나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그 지옥 같던 집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2년 동안 제 전화기는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에 한 번씩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하자 그는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야? 지금 누구랑 있어? 내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착은 아이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꼬드겨서 이 가정을 망친 거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 급기야 큰아이의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아이는 결국 회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잘 다니던 직장을 떠나 멀리 방을 따로 구해야 하는 곳으로 쫓겨나듯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담담하게 저를 위로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차라리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나서야 저희 세 사람은 아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저와 함께 살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 또한 다 큰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직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이 따로 없었죠. 어디냐고 묻는 사람도 제 일상에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었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영화와 드라마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를 보러 오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외로움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을 보낸 후 졌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재봉틀을 돌려 예쁜 옷을 만들고 서툴지만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제 일상이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멀스멀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광기에 시달리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는 미처 느낄 틈도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끔찍했는데 이제는 그저 제 옆에서 조용히 시간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저 따뜻한 온기를 나눌 누군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은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것 같았죠. 설마 그 사람인 인가 어떻게 내 번호를 또 알아낸 거지? 저는 숨을 죽인 채 벨소리가 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집요하게 울리는 전화바 벨소리에 옛 기억이 떠올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받지 않자 곧이어 짧은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혹시 박서연 맞니? 나 내 친구 영숙이야. 남부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김영숙. 영숙이 까맣게 잊고 있던 제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남아있던 이름이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이름이었죠.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제가 답장을 망설이고 있자 곧이어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내 아들 SNS에서 우연히 내 소식을 봤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며 올린 사진을 보니 어릴 적 내 모습이 언뜻 비치더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봤단다.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해.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리를 통해 연락이 닿았구나. 영숙이는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영숙아, 나 서윤이 맞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니? 답장을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영숙이는 다짜고짜 학교 동창회를 할 건데 한번 나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나이에 초등학교 동창회야? 다들 얼굴이나 알아보겠니?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어쩌면 어릴 적 친구들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시절의 친구들, 제 아픈 과거를 모르는, 그래서 저를 아무 편견 없이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 가보는 거야. 가서 실컷 웃고 떠들다 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날짜를 달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날부터 저는 옷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는지 모릅니다. 어휴, 입을 옷이 이렇게 없어서야. 결혼 생활 내내 제 옷은 온통 검은색과 잿빛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화사한 옷을 입으면 어김없이 쏟아지던 남편의 의심과 폭언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무채색의 감옥에 가둬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꽃무늬가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주름진 얼굴 위로 수줍게 웃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역시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고 함께 어울릴 사람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 찼고 동창의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성껏 멋을 냈습니다. 향수도 살짝 뿌렸죠. 집을 나서는데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세상에, 다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쭈글쭈글 늙었지만 신기하게도 한데 모여 앉아 떠들기 시작하니 금세 코올리게 시절의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는 어릴 때랑 목소리가 똑같다. 여전히 시끄럽네. 너는 머리가 다 어디로 도망갔냐? 휑하다, 휑해. 젊은 사람들이 봤다면 노인네들 주책이다라고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놀려대기 바빴고 반말로 툭툭 농담을 던지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지난 50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던 중 한 명 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밥 차려줄 시간이네. 이 할미는 먼저 가봐야겠다. 다들 반가웠어. 우리 집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가 봐야 해서 다음에 또 보자고. 남편이 기다린다, 아내가 기다린다, 아이들이 온다. 각자의 이유로 하나둘씩 떠나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새삼 부러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고작 3명이었습니다. 돌아온 싱글, 저와 2명의 남자 동창이었죠. 그래야 저희는 멋쩍게 서로를 바라보며 진짜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찻집에서 경찰이었다는 동수라는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말이야,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니까 정작 내 가정은 지키질 못했어. 아이가 많이 외로워했지. 홍수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찻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덜컥 병을 얻어서 먼저 가버렸어. 요즘도 자려고 누우면 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아.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옛날엔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옆에 누워서 그렇게 조잘조잘 말을 걸었거든. 그대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조용히 좀 하자고 타박만 줬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 목소리라도 녹음해 둘 걸 그랬어. 틀어놓고 자면 잠이라도 잘 올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별의 아픔은 제가 겪어보지 못했기에 어떤 위로도 섣불리 건넬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른 친구, 진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에 겨운 놈이지. 적어도 우리 마누라는 보고 싶은 존재이기라도 하잖아.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도 있다던데. 안 그러냐, 진구야? 진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마라. 사정이 좀 복잡해. 시무룩하게 대답하는 진구를 보며 동수가 슬쩍 제게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얘는 전처가 얘를 너무 아주 많이 좋아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좋아해서 헤어지기도 해? 제가 의아하다는 듯 묻자 동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다. 지나치게 많이 좋아했지. 그 순간 잠자코 있던 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이블이 울릴 정도였죠. 병이지 병. 지긋지긋한 집착.
나는 지금도 길을 가다가 누가 쳐다보는 것 같으면 깜짝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봐. 혹시 그 여자가 서 있을까봐.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설마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습니다. 혹시 의부증이었니?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친구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한숨을 푹 쉬며 앞에 놓인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어쩐지 깊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이혼했어. 순간 동수와 진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동수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의부증이었다고? 제 고백에 동수는 잠시 말을 잃더니 저와 진구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너는 마누라가 의심하는 의부증이고 서윤이 너는 남편이 의심하는 의처증이고 야, 아주 각각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한 의심병 동지네? 동지? 그 말에 진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걸로 동지하고 싶지 않아. 너희는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인지 상상도 못할 거야. 저는 진구의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아직도 어디야 라는 그 세 글자만 들으면 길을 가다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자 진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말에 호응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나도 그래. 세상에서 그 말이 제일 싫어. 어디 있냐는 그 말이.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수는 마치 탁구 시합을 관람하는 사람처럼 저에게로 향했던 고개를 진구에게로 돌리고 다시 저에게로 돌리며 쉴 새 없이 눈알만 굴리고 있었죠. 저 친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고통을 서로에게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카페 주인이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라고 말할 때까지 저희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왔을 때는 목이 다 칼칼하고 잠겨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와 진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동수가 보다 못해 저와 진구의 가운데에 떡하니 서서 두 팔로 저희를 막아서며 소리쳤겠습니까? 야,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 둘. 이러다 동틀 때까지 얘기하겠다. 앞으로는 제발 나 빼고 둘이서만 만나. 어휴, 내가 아주 지겨워서 못 들어주겠다. 동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진 후 텅 빈 길 위에는 저와 진구 단둘만이 남겨졌습니다.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는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끔 통화라도 할까? 진구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아. 안 그래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할 때도 없었는데. 너처럼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사실 그동안 동창회에 계속 나오긴 했지만 아무도 내 이혼 사유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서 늘 외로웠거든. 달 늙어서 마누라가 그렇게 신경 써주는 걸 복인 줄 알아.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핀잔이나 주고 말이야. 세상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나도 그랬어. 남편한테 그만큼 사랑받는 걸 복으로 여기라면서 다들 내 속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지.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대화는 문 닫은 카페 앞에서 1시간을 더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둘 다 목이 완전히 잠겨서 헛기침만 나오자 그제야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젠 정말 집에 가야겠다. 그래,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하자. 진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십 년 만에 내 처음으로 마음이 날아갈 듯 후련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서 다른 이혼 사유처럼 남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도 못 참나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행동했으면 하는 이상한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제 아이들조차 제가 폭력으로 온몸에 멍이 들기 전까지는 아바의 집착을 그저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유별난 애정 표현쯤으로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게 얼마나 관심을 빙자한 끔찍한 폭력인지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상대들을 만나니 수십 년간 쌓여있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는 칠흑같이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제 눈꺼풀을 간지렸을 때
저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몸이 가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잘 잤다. 정말 행복하다. 세상에 행복하다는 말을 제가 스스로 내뱉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며 늦지막이 일어나 향긋한 차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 응, 잘 들어갔지. 제가 답장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 들으니까 잘 잤나 보네. 응, 너는 잘 잤어? 와, 내가 그 말 하려고 전화했어. 진짜 신기한 일이 있다. 내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 약에 취해서 멍하게 잠들었다가 깨는 게 전부였는데 어제는 머리만 대고 바로 잠들어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깼어, 내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흥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나도 그래. 나도 약 없이는 새벽에 두세 번씩 깨고 악몽 꾸다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방금 일어났어. 정말 깊이 아주 푹 잤다니까. 정말? 이야.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쌓인 게 정말 많긴 했나 보다. 어제 그렇게 다 털어내고 나니 몸이 먼저 알았나 봐. 그런가 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하다 그다. 나도 그랬어. 잘 잤다. 기분 좋다 이러면서 일어났다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웃음소리에 제 마음속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저희를 더욱 강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네. 지금 오후 1시야. 친구의 말에 시계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3시간 넘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소화기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머나 세상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마음 맞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원래 그런 거래. 저기, 혹시 아직 점심 안 먹었으면 내가 그쪽으로 갈까? 차로 한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같이 밥 먹을래?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 한 구석이 세차게 두근하고 뛰었습니다. 그저 아픔을 나누는 편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잿더미가 되었을 거라 믿었던 제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짝 설레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럴래? 수화기 너머의 친구 역시 살짝 들뜬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둘러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옷을 대보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낯선 감정 앞에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커먼 옷, 잿빛 옷, 또 시커먼 옷. 마치 제 지난 수십 년의 암울했던 결혼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옷장 안은 온통 죽은 색들 뿐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따위 옷을 사입었어. 어떤 놈이 좋아하디? 그런 옷? 화사한 옷을 입을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인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박서윤. 이제는 아니잖아. 너는 자유야. 저는 다시 옷장문을 열고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옷을 찾아 헤맸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숨겨놓은 보물처럼 처박혀 있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서툰 솜씨로 화장을 마치고 나니 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인 줄 알고 급하게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동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지. 죽은 줄 알았냐, 이놈아. 아니, 어제 하도 둘이서 떠들어대길래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져 누워있는 줄 알았지. 근데 진구 이놈은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진구가 전화를 안 받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더니 짐은 아예 받지를 않네. 혹시 너랑 통화한 건가? 이상하게도 동수에게 친구와 계속 통화를 했고 지금 만나기로 했다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치미를 떼고 말았죠. 야, 너희 둘이 연애라도 하냐? 뭘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서 통화를 해? 동수의 짓궂은 농담에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랬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제가 농담처럼 애둘러 묻자 동수의 목소리가 순간 낮고 진지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걔랑 연애했다가는 큰일 나. 아니, 너도 조심해야 돼. 뭐?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 너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제 질문에 동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너 점심은 먹었냐? 내가 한 2-30분이면 너희 동네로 갈 수 있는데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할 얘기도 좀 있고.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동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그래서 친구를 견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건가? 두 친구 사이에서 제가 괜한 김칫국을 마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해. 뭔데 그래? 이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나중에 시간 한번 내. 만나서 얘기하자. 동수는 그렇게 애매한 말만 남기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집 근처에 다 왔다는 친구의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자 차에서 내리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마저도 중후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적당히 살집이 오른 다부진 몸은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 괜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동수의 말을 전해서 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 나중에 정말 이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때 동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오해를 풀면 될 거야. 저는 동수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차에 올라타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한 커피향과 나른한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향기나 햇살도 지금 제 마음을 채우는 이 묘한 설렘만큼 달콤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끔찍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여자 그림자만 스쳐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으니까. 그 마음 나도 알아.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으니까. 오죽하면 한동안 꽃게도 수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 그 집게발을 놀리는 모양새까지 그 인간 같아서 말이야. 제 농담에 친구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웃음 하나가 저희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친구는 살짝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 그냥 너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참 좋아.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더 이상 남자나 여자로 보지 않아서 더 편한 걸 수도 있고.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살짝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푸시시 꺼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걸까요? 그런가. 그래, 이 나이에 우리가 무슨 불꽃 같은 연애 감정을 기대하겠어. 그냥 마음 맞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쿨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친구로 지내자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더 깊어지면 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미리 정해놓고 만나겠어. 그냥 물 흐르듯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맞아. 요즘 젊은 애들처럼 오늘부터 1일이니 써민이 하는 말들은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잖아.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관계를 친구라고 정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인지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덜 외로워진 것 같아. 그리고 어디 좋은 곳 보러 갈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 제 말에 진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맞아.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알아?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도 선뜻 같이 가자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 혼자 훌쩍 다녀올 용기는 아직 없더라고.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진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바다 보러 갈까? 응? 지금 가자고, 바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 회사에 휴가를 내야 돼. 자식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출발하면 3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하겠는데? 부산을 가자고? 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왔는데. 준비는 무슨 준비? 지갑은 들고 나왔을 거 아니야. 문은 잠갔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겉에 입을 옷이라도 하나 챙겨야지. 제 말에 진구가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백화점이 없겠어. 옷가게가 수천 개는 될 텐데. 가서 추우면 내가 제일 예쁜 걸로 하나 사줄게. 그냥 가자, 응? 먼저 선을 긋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박력 있는 그의 모습에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래, 가자. 자유다. 제 외침에 진구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을 보니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본 드라이브 중에 그날 부산으로 향하던 그 길이 가장 속 시원한 드라이브였습니다. 평일 낮이라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며 제 옆에서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진구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답답하고 어두웠던 집구석을 벗어나 이렇게 탁 트인 길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렇게 도착한 부산 바다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진구는 신발을 벗어들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간지리는 모래의 감촉과 귓가를 스치는 시원한 파도 소리, 짭짤한 바다 내음까지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래사장 끝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세월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넋두리를 내뱉었습니다. 아휴, 지긋지긋해. 웃으면 웃는다고 지랄. 찡그리면 찡그린다고 지랄. 챙겨주면 챙겨준다고 지랄. 모른 척하면 무심하다고 지랄. 하여간 그 인간은 내가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제 말에 진구는 아무 대꾸 없이 피식하고 웃더니 옆에 있던 물병을 들어 제 발 위로 물을 살살 부어주었습니다. 모를 씻어내는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발등을 스치는 순간 저는 마치 수줍음 많던 10대 소녀로 돌아간 듯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었구나. 깨끗하게 발을 닦고 나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제가 발 닦은 수건을 다시 꼼꼼하게 개서 차에 갖다 놓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산까지 왔는데 회는 먹고 가야지. 내가 예전에 출장 왔을 때 몇 번 갔던 집이 있는데 아주 괜찮아. 신선하고 바가지도 없고. 가자. 내가 오늘은 풀코스로 모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횟집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쫄깃하고 신선한 회 한 점에 시원한 술을 한 잔 곁들이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야, 그냥 마셔. 안 돼. 여기서 대리운전 부르면 수십만 원은 깨질 텐데 그 돈 아깝잖아. 술 깨고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술이 그렇게 금방 깨나. 그럼 자고 가면 되잖아. 이 근처에 널린 게 숙소인데 방 따로 잡아서 푹 자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까지 보고 올라가자. 아까 네가 그랬잖아. 우리가 누구한테 허락받을 사람이 있냐고. 이 좋은 바다에 맛있는 회를 앞에 두고
내가 술 한잔 못하는 게 나는 더 아쉬워. 그냥 마셔. 제 말에 안 그래도 제 술잔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술을 주문했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 잠시만. 술을 시킨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뒤에 쇼핑백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묻자 그는 살짝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네 발 닦아줄 물이랑 수건 사러 편의점 갔다가 옆에 있는 옷가게에 걸려있던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그냥 하나 샀어.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인데 여기서 자고 갈 거면 갈아입을 옷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쇼핑백을 열어보니 마치 잘 가꾼 꽃다발 하나가 소담하게 담겨있는 듯 곱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맛있는 회, 그리고 달콤한 술까지. 저희는 그날 밤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술잔을 기울이며 인사불성이 되기 직전까지 마셨습니다. 결국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횟집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방 2개 주세요. 제가 약간 혀꼬인 소리로 말하자 모텔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왜 둘이 와서 방이 2개일까? 아이고 사장님 저희 그냥 친구거든요. 각자 자야 돼요 각자. 주인은 피식 웃으며 나란히 붙어있는 방 열쇠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워주기로 약속하고서요. 따뜻한 물줄기가 지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기운이 기분 좋게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저는 사실 술이 좀 센 편입니다. 남들이 소주 2병을 마시고 6시간은 지나야 정신을 차린다면 저는 2-3시간 아니면 말끔해지곤 했죠. 특히 샤워를 하고 나면 술이 더 빨리 아마도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났던 아버지를 닮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지긋지긋한 전 남편은 제 이런 체질마저도 의심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남자들이랑 술 마실 때 상대방은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만 멀쩡하게 정신 차려서 바람 피우려고, 그렇지? 연애할 때는 제 술이 빨리 깨서 자기가 마음껏 취해도 안심된다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처증이 도진 후부터는 세상 모든 것이 저를 공격하고 의심할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샤워를 하며 갑자기 그 인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자 급격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평온던 마음에 검은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듯 불쾌한 감정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쁜 기억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크게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다행히 술은 얼추 깼고 베란다 창문에게 비친 밤바다가 아름다워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푹 잘 수 있겠네. 모텔에 구비된 화장품을 대충 바르고 친구가 사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입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감촉이 부드럽고 고운지. 입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참, 혹시 술 마셔서 밤에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좀 사다 놓을까? 늘 술을 마시면 새벽녘에 과일 음료를 찾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혹시 친구도 그럴까 싶어 저는 얼른 아래층 편의점으로 내려가 과일 주스 2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친구의 방문 손잡이에 조용히 걸어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 밖에 음료수 걸어뒀어. 목마르면 마셔. 방으로 돌아와 과일 음료를 한 모금 마시니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뿌듯함마저 들었죠. 그렇게 만족스러운 혼잣말을 하며 불을 끄고 침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다리 끝에 물컹하고 축축한 기분 나쁜 감촉이 느껴진 것은요. 뭐지? 내가 뭘 흘렸나? 저는 벌떡 일어나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방 안의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이불을 확 걷어 올리는 순간 제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한가운데에 제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한 시뻘건 피투성이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동물의 간이나 허파 같기도 했습니다. 그 덩어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새하얀 침대 시트를 섬뜩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방문을 뛰쳐나와 옆방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문 좀 열어봐, 빨리. 얼마나 세게 두드렸는지 손바닥이 아려왔습니다.
곧 문이 벌컥 열리며 잠이 덜 깬 어리벙벙한 얼굴에 진구가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트렁크 팬티 바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 침대에 이상한 게 있어, 어떡해? 제 방으로 뛰어들어온 진구는 침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보다 더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일단 주인한테 얘기해야 하나? 아니,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게?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침대 위 피투성이 덩어리에 가까이 다가가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던 진구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윤아, 당장 이 방에서 나가, 빨리. 진구의 눈은 더 이상 침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다른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그의 동공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갑자기? 설명할 시간 없어. 여기서 당장 나가. 진구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문 쪽으로 밀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화장실 옆에 있던 낡은 붙박이장 문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양손에 흥건한 피를 묻힌 여자 하나가 스르륵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내년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기괴하고 섬뜩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은 산발을 한 채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입고 있는 베이지색 원피스는 온통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사람의 간을 빼먹는 야차를 실제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좋았니? 아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신이 났더라. 그 옷도 이 사람이 사준 거지. 남의 남편이랑 이런 더러운 곳에 와서 붙어먹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 여자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구가 저를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그 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은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상황 판단이 되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진구야, 이 여자 알아? 진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순간 여자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가 이 사람 아내인데. 무슨 소리야, 아내라니. 너 이혼 안 했어?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4년 전에 이혼했다고, 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다고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진구가 거의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했어. 당연히 이혼했지. 법적으로는 남남이라고. 그런데 이혼 서류 한 장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같이 쫓아와서 이런 사달을 내는데. 그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자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혼한 적 없어. 너희 둘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더러운 것들.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불륜이면 못하러 이렇게 방을 따로 찾아봤겠어. 진구가 애타게 소리쳤지만 여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게 다 너희들의 교활한 작전이겠지. 밤이 되면 어느 침대로 기어 들어갈 줄 알고 가만 안 둬. 절대로 가만 안 둬. 여자는 중얼거리며 등 뒤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쩍 모텔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 날카롭게 빛을 발하는 그것을 본 순간 제 몸에 모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식칼이었습니다. 정육점에서나 볼 법한 크고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향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진구의 비명, 그리고 여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몰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오자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옆방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다가 저와 제 뒤의 상황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둥지둥 달려 올라오는 모텔 주인의 모습도 보였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스쳐 지나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모텔 밖으로 뛰쳐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5분쯤 정신없이 내달렸을까.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번화가에 다다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돌리며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옷은 제대로 입고 있었고 신발도 대충 구겨 신은 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휴대폰과 지갑이 손에 잡혔습니다. 일단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안 그래도 방금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서 출동하고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구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최종 통화 목록에 떠있는 동수라는 이름을 보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랑 연애했다가는 큰일 나. 너도 조심해야 돼. 낮에 들었던 동수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경찰이었던 동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동수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너 혹시 정말 걔 정말로 이혼한 거 확실해? 혹시 별거 중이거나 그냥 사이만 안 좋은 건 아니고?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동수의 목소리가 뜬금없다는 듯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걔 이혼했지. 아주 소송하고 싸우고 난리쳐서 간신히 이혼했는데 왜 잠깐만 너 설마 지금 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역시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너 진구 전 와이프 만났구나. 맞지? 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동수의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동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점심 같이 먹자고 했잖아. 네가 나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고 피했지. 놀고 있네 이 기집애야. 나 요즘 슬쩍 만나는 사람 있거든? 너 지금 김칫국 혼자 제대로 마시다가 피 뒤집어 쓴 거야. 피 뒤집어 쓴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제 말에 동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 너 지금 어디야? 부산이라고? 이 자식이 왜 또 부산까지 간 거야? 기다려봐. 지금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 진구 차 타고 와서 여기 바닷가 앞이고 횟집 많은 곳 근처야. 저 옆에 등대도 하나 보이고 뒤에는 번화가고. 알았어. 거기 쇼핑거리 간판 있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구대 하나 있어. 당장 거기로 가서 보호 좀 해달라고 해. 아니다. 거기 가서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내가 갈 때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진구 전화도 받지 말고 내 말 들어야 돼.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 손에 칼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구는 어떻게?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수의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지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한두 번이 아니라는 동수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섬뜩한 메아리가 되어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동수와 통화를 연결해주자 계급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찰관 한 명이 저를 안쪽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과 초콜릿 몇 개를 건네주었지만 세상에 맹물이 그렇게 소태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죠.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기를 3시간쯤 지났을까?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동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은 다른 경찰들과 심각한 얼굴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절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긴장의 끈이 쿡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근처 24시간 해장국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왔구만. 내 짐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챙겨서 집으로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일단 뭐라도 좀 먹어. 속이 놀랐을 테니 국물이라도 떠넘겨.
짭짤하고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제야 미친 듯이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가만히 저를 보고 있던 동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자식 같이 살 때도 마누라가 흉기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몇 번을 크게 다칠 뻔했어. 그래서 이혼하고 한동안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었는데 소용이 없지. 잠잠하다가도 진구가 누군가를 만나는 낌새만 보이면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서 이런 험한 짓을 하는 거야. 동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구가 이혼하고 사귀었던 여자는 얼굴에 평생 갈 흉터가 생겼어. 지금도 진구가 그 치료비 다 대주고 있고. 그런데 이 자식은 이런 상황에 너랑 부사는 외용도 참 한심한 놈이다. 저는 그에게 방도 따로 잡았고 제 침대에서 피투성이 덩어리가 나왔다는 것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동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마 소선지일 거다. 그 여자 원래 정육점을 했거든. 결혼하고 살림만 하다가 친정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나 봐. 그때부터 남편이 버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남자가 기죽어서 딴 생각한다며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진구가 야근이라도 할라치면 고기 썰던 칼을 그대로 들고 회사로 쳐들어가서 어떤 년이랑 붙어먹냐고 깽판을 쳤다니까.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아까 제 다리에 닿았던 그 물컹하고 차가운 감촉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의처증으로 고통받다가 기껏 이혼을 했는데 이제는 의부증에 미쳐 날뛰는 광인의 표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살짝 설렜던 마음 하나만으로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저는 진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망설임 없이 진구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수가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주고 담요까지 덮어주었지만 온몸에서 오한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고 꼬박 이틀을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습니다. 꺼놨던 전화기를 켜니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큰애가 당분간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동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냐? 네 덕분에 고맙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란다. 네가 연락 안 받는 거 이해한다고. 걔 당분간 외국 나갈 거래. 필리핀에 여동생이 살고 있어서 몇 년 숨어있듯이 지낼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집도 부동산에 내놨다더라. 걔도 참 고생이다. 그러게 말이다. 나중에 우리끼리 필리핀이나 한번 놀러 갈까? 싫어. 거기까지 그 여자가 쫓아올지 누가 알아? 나 안 가. 제 단호한 대답에 동수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살짝 설레었는데 내가 꼭 그런 사람들만 끌어당기는 체질인가 봅니다. 노년의 로맨스 참 쉽지 않네요.